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부분은요, 저희가 오늘 썼던 두 개의 길이라는 책의 내용의 한 파트입니다. 저희가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6명이 책을 썼습니다. 각 파트별로 썼고요. 그 파트 중에 제가 맡은 교육 부분을 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제가 그 아스팔트에서 느꼈던, 학교 현장에서 느꼈었던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제목으로 빼앗긴 교육 현장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건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현장에서 또는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교육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거 기울어도 너무 많이 기울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조금 세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교육은 엄마로서 교육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밥을 먹이는 것만큼 어떤 양식을 먹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쟁할 것도 없고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니까 크게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 그게 교육의 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심각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와닿은 문구가 이 부분이었어요. 전쟁을 이긴 것은 우리가 아니다. 오랜 세월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며 목숨을 걸고 교육에 이바지한 학교 선생님들의 공이었다. 프로이센의 몰트케 장군이 한 말입니다. 보불전쟁 때 독일이 이기면서 이 말이 정말 교육이 정말 아이들의 정신무장해주고 국가관을 심어주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어떤 의식,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이 길러지나, 그게 이제 결국은 교육이었다라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도 있고 국민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정말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육의 힘이 국민도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도 있고 국민을 하나로 또 여러 갈래로 분열시킬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느끼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분열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제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의 힘으로 이게 나라가 정말 쪼개져도 너무 많이 여러 갈래로 쪼개졌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빼앗겼는가? 아까 제가 빼앗긴 교육 현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교과서 장악, 역사교육, 또 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노동교육, 이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 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소에 아이들이 가르치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서 외에도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교과서로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 다양한 교육이 저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또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다양성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런 다양성 교육을 시키는 거였고 비교할 수 없는 교육 관련 단체들의 규모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다급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미 차츰차츰 준비해오고 조직을 차츰차츰 키워오고 메시지를 계속 냈던 사람들의 규모는 제가 봤을 땐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교육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원단체 활동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전교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한국교총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고요. 또 많은 단체들이 또, 교원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역사전쟁 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한 번씩 시끄러웠던 문제라고 보죠.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일성 공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홍범도 사건,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였거든요. 홍범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육사에다가 홍범도 흉상을 설치한 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굳이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우리 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라든지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거론한 건 그때 분명히 흉범도 흉상을 육사에다 설치할 때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네, 육사 교수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왜 그것을 흉상을 거기다 설치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과의 어떤 논의 이런 것들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철거하는 데선 시끄러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 전쟁 중이다라는 부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들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간에 어떻게 보면 역사 전쟁 중이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문구인데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어디를 지배한다고요? 과거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지금 딱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도 지배하고 미래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현재를 정권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정권만 잡으면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신념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과거도 바꾸고 또 앞으로 미래도 자기들이 주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제 의견에 동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들이 얘기하는 항상 다양한 의견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제 의견도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거는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신 예영준 논설위원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문제가 한참 시끄러웠을 때 썼던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이 사설 보면서 정말 공감하는 바가 많았고 예영준 논설위원하고 우연하게 또 통화도 하게 됐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게.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지배가 되었는지 어떻게 교과서를 장악해 왔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사교육 왜 중요한가? 다들 느끼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죠. 역사교육 하나만으로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커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 뭐 이런 꿈도 꿀 수 있는 게 역사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유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가치, 정말 역사교육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왜 그렇게 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왜 강조했는지. 뭐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있고 너무 많잖아요. 민주주의도. 그럴듯한 민주주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그 가치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중요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왜 탄생했는지가 결국은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왜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은 끝이 없다. 이거는 아마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 저하고 함께 과거를 돌아보면 뭔가 그래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 간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2023년도 6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 69주년 단체, 모 단체의 69주년 행사에서 창립 기념 행사인가요? 그 행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뭉클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최소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자신 있게.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 간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였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거였어요. 대한민국 건국이 왜 이렇게 이 1919년과 왜 1948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다들 그런 생각들 고민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유, 19년이면 어떻고 48년이면 어때? 그냥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됐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48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48년 8월 15일이라고 건국일이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걸 요번에 최근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봤죠. 대법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죠. 심상정 의원이 대한민국 건국의 해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후보한테. 1948년도 8월 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교과서까지 들이대면서 언제 당신이 배웠을 때 어디서 배웠습니까? 뭐 학교에서 배웠다니까 그럼 학교 교과서 가져와라 뭐하라 하면서 그걸 청문회 중에 그걸 계속 부각시키면서 48년도 8월 15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그런데 왜 1919년으로 그럼 우기는지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왜 1919년이라고 우기나 뭐 그들이 뇌피셜이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원봉 사건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그 다음에 홍범도 김원봉 사건 김원봉 문제를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또 홍범도를 모셔온 거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 그냥 잘 있는 분을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쭉 그 과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1919년도에가 건국일이어야 건국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그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독립이 됐을 때 임시정부가 생겼을 땐 좌우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좌도 우도 그냥 다 함께 독립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인데 또 몇 년 동안 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어요. 좌우로 나뉘어져서. 그리고 북은 소련이 또 남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김일성이 존재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어도 결국은 어쨌든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좀 갈라지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뭐 남한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 쪼개졌냐 누가 분단 국가의 주범이냐 이 부분도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이 남한 그들이 얘기하는 남한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48년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국가다 이러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민족주의자들 뭐 여러 그 간첩 활동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활동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첩인 거죠. 48년도가 건국일이 되면 그들은 그냥 여기서 간첩 북한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간첩인 거예요. 그런데 19년도가 건국해가 되면 그들은 뭐냐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들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만드는 이 작업들,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정당화 활동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국은 1919년도와 48년도를 그렇게 건국의 해를 가지고 싸우는 게 그런 이유구나. 왜냐면요. 너무 첨예하거든요. 이 문제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8.15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고 2019년도는 건국의 해 100주년이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언제가 건국해입니까? 1919년일 때예요. 1919년일 때 건국이 100주년이고요. 48년도는 그냥 정부 수립인 거예요. 이승만 정부 수립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역사 왜곡은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2023년도 기사인데요. 2022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뒤쪽에서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근데 그때 이 조선일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한미동맹의 의미 이런 것들은 쏙 빠졌어요. 초등교과서에서. 그러니까 23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검정사회교과서 11종 모두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네,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교과서가 차츰차츰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교과서가 1, 2학년, 2, 3학년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배포가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때 23년도에 이제 5, 6학년 교과서가 사회교과서를 사회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꿔서 11종으로 바꿔서 이 교과서를 배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한테 나눠주는 교과서를 보니 23년도 3월 31일 기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등장하는 초대 대통령은 그냥 독재 정치만 하고 부정선거, 무력 진압, 12년 동안 이어진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패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렇게만 표현돼 있어요.
네, 그걸 배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은 또 중학교 가서도 또 역사 교육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도 또 한국사 교과서를 배우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 말랑말랑할 때 이걸 뇌리에 박아놓으면 아이들한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나쁜 사람인 거죠. 고등학교 한국사도 보시면 이승만을 중심으로 제기된 단독 정부 수립 주장으로 분단의 위기가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죠. 분단의 위기가 높아진 거 단독 정부 수립은 누가 먼저 했죠? 김일성이 1946년도 2월에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읍연설이 그 이후였어요. 46년도 6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정읍연설에서 남한을 단독으로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빨리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한반도가 다 공산주의화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여기라도 빨리 세워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판단을 그 초대 대통령의 고민,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분단의 분단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돌렸고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이승만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토지개혁도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했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개혁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뺏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나눠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얘기들이 정말 복잡한 그런 여러 사건 뭐 정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한쪽의 얘기만 가지고 교과서를 편성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다 반박한 글들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46년도 6월에 정읍연설이 있었고 46년 2월에 북한에 이미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됐다는 사실을 교과서 순서에서는 정읍 발언 이후에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한 그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기사도 관심 있는 우리나 보지 일반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면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요즘 학교에다 다 교과서도 두고 다니고 교과서를 잘 보지도 않는데 뭘 배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요.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인호 선생님께서 뜨신 그 인터뷰 기사였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작년 23년도 8월 21일인데요. 1919년 건국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이다. 네, 우리나라 초대 그다음에 여성 러시아 또 대사까지 하신 분이시잖아요. 러시아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 보수의 원로들, 이런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 무슨 적폐다, 뭐다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정말 사회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놨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정말 용감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해서 대통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건국의 마지막 단계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명백한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1919년 건국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완범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제가 또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건국의 인식은 당대가 아니라 후대의 사가들이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1948년 건국 표현이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19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설립하자고 했죠,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좌익이냐 우익이냐 싸우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거 아닙니까? 또 완전히 독립이 된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주권이 완전히 생긴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또 기간을 30년이라는 시간을 또 막 투쟁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때 열심히 싸웠겠죠.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30년 동안 있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쪼개졌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결국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즉 북한의 체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괜찮지만 북한 주민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3대가 독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이 잘한 것이 없는데 그 체제를 우리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럼 건국해가 언제입니까? 결국은 48년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완성이 돼서 결국 건국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919년 건국론을 얘기하는 주요 논거들, 그 다음에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은 1948년도 건국론 주요 논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사실상의 국가였다. 임시정부가. 사실상의 국가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유엔에서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한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때 아닙니까? 우리 1948년도 8월 15일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설립된 것은, 국가가 건국이 된 것은 1948년도로 보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919년이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또 주장하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광복회의 이중찬 회장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사용했다는 부분이에요. 48년도에.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돼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결국 선포한 것, 우리 민국이 지금 설립이 돼서 나라가 세워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1919년도와 48년도 제가 아까 왜 그들의 정체성은 1919년도가 건국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간첩 활동을 하든 무슨 활동을 하든 이런 활동들이 다 정당화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또 이 책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이승만은 누구인가라고 해서 제가 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쪽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인정보다는 그가 했었던 좋은 역할,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신경 쓴 거,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원조 받아온 거, 너무 당당하게 받아왔던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 브루스 커밍스도, 미국의 역사학자도 그분은 인정했거든요. 자기 책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올 땐 정말 당당하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불쌍한 이 나라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꿀리지 않게 당당하게, 그런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장 민간인을 살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6.25의 책임도 이승만에게 돌리고, 모든 그 당시에 불행했던 국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죽은 많은 사건의 책임을 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승만보다 민간인을 많이 살상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죠. 이게 방송에 있는 거 제가 다 화면 하나씩 캡처한 건데요. 이승만이 한 100만 명 죽였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모든 면에서 인간성이 말살된 사람을 좋아하냐, 왜 이승만을 이렇게 추대하냐는 건데요. 사람의 인간성을, 그 역사적인 인물들의 인간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김구 선생님의 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난리 나지 않아요? 그분의 좋은 점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사건을 심지어 여운형 선생님과 김구 선생한테 빗대면서 암살 당할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보면 이승만이 없었으면 한반도는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승만을 추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틀린 사실인가요? 네, 맞는 말 아닌가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들의 논리가 이겁니다.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고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임이라는 거죠. 4.3 사건, 여순 사건, 전쟁 중 몰래 도주해서 보도연맹 사건 등 민간인이 학살된 부분들을
반민특위 해산 및 친일파 청산 실패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대통령이니까 국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그러나 지금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4.3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결국은 누가 공산주의 세력들이 지금 결국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48년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 전복시키려고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1950년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인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 책임을 다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려서 민간인을 가장 많이 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팩트 체크를 쭉 해보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저 프란체스카 여사를 정말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내가 죽겠다 끝까지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6월 27일 새벽 3시 30분에 피난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참모들과 비서진들이 계속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각하가 사셔야 됩니다. 라고 했겠죠. 어쨌든 제가 그 시대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은 초대 대통령의 그 고독 그 다음에 정말 외로움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선거 부정 문제도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저지른 게 아니었잖아요. 부통령 문제였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뭐라 그랬냐면 분노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4.19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 부분에 국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거든요.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단의 책임을 다 돌리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이것도 끊임없이 교과서 문제에서 싸우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님이 이제 천재교육에서 사회과 교과를 쓰시는 분인데요. 1964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서게 된 것이다라고 사회생활 교과서, 국정교과서였죠. 그때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차 교육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했고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4차 과정에서 보시면 1987년도에요. 문교부였죠, 그때는. 그때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거 지금 참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웠다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이승만 정부가 출발이 되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우리가 얘기하듯이.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축소된 느낌은 들죠. 이것이 지금 의도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혼용해서 썼어요.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가 대한민국 수립이라고도 했다가 그 문맥에 따라서는 그때에 따라서는 정부라고도 했다가 대한민국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1919년도가 건국의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라고 끝까지 우기는 건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1948년도에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쓰는 거죠, 그들은. 건국은 19년도에 됐고 정부가 수립된 건 48년도에 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느냐. 48년도에 정부 대한민국이 수립된 거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교과서 문제는 역사교과서의 대체로 역사교과서를 주로 집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9대 10인 것 같아요. 저쪽의 반대 진영에 있는 좌파들이 훨씬 더 역사교과서를 지금 집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논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논쟁들 1919년도, 48년도 건국해 가지고도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논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교과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뒤로 가서 이제 세부적인 걸 보면 왜 역사 교과서를 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나. 우리는 그냥 역사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 사건만 봐도 좀 달라요. 이럴 거면 국정교과서가 옳았다라고 제가 보는 거는요. 교학사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석연치가 않아요. 무너져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학서 편향성 논란이 있었어요. 2013년도, 2014년도에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학사의 역사, 한국사 부분을 썼던 교수님들은 아마 지금 이 시절을 얘기하면 얘기도 하기 싫다고 하실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많이 당하셨거든요. 이 당시에 경기도 교육감은 누구였냐면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었는데요. 2013년도인데 갑자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정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어요. 연합뉴스에 2013년도에. 그런데요. 정밀 검토를 되게 열심히 그 전부터 해왔나 봐요. 발표를 또 되게 빨리 했어요. 검토 결과를. 검토 결과에 저렇게 보시면 친일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서술도 나타났다. 이거 딱 사람들의 국민 감정을 건드렸어요. 이것도 우리 국민들은 친일을 미화했거나 친일파 뭐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해요. 되게 싫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도 일본하고 축구하면 꼭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 이 감정에 의식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 친일을 불가피하게 친일을 불가피한 선택, 합리화시켰다. 저는 사실 어떨 때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제가 지식인이었다면 일본에서 혹시 탄압 대상이었다면 저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뭐 저는 그런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하도 첨예하니까요. 자신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건 미화될 수 없게 합리화시킬 수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틀 후에 연합뉴스에 어떻게 납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발표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들은 어떨까요?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들은 그 교학사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제가 볼까요? 그 당시에 연합뉴스에서 또 교육부는 그 당시에 어떤 정부였냐면 박근혜 정부였어요. 근데 그 박근혜 정부 교육부에서 교학사가 251군데나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10월 달 기사예요. 10월 21일.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지 한 달 후에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발표가 있었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 보완하라고 829건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가 교학사 문제가 편향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죠. 그랬더니 갑자기 교학사 채택하면 안 된다. 거센 반대 여론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학교 소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라고 외압을 받았다. 이러면서 동우여고 교사가 양심선언을 하죠. 뭐 이거는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좀 흐름이 있네. 그래서 1월 13일 날 양심선언을 하고요. 1월 3일 날 결국은 수원의 동원고등학교, 동우여고 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교사들이 지금 학교들이 다 교학사 채택을 반대한다고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죠. 동원고등학교 교복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끄럽다라고 해서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학생들은 당연히 저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 학교가 친일 미화한 책을 선택했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 결국 선생님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호여고나 동원고등학교 교과서를 채택을 철회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벌어지고 있죠, 일들이. 그런데 결국은 교학사 교과서를 계속 쓰고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입니다. 거기 학교 앞에는 또 시민단체들이 저렇게 가서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라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학교 앞에서. 네, 학교 앞에서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 학교 교사들이라든지 뭐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가 2013년, 14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고요. 또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청소년들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 한국사 이럴 거면은 그냥 국정교과서를 쓰자. 그래서 뭐 여러 학자들을 이제 해서 국정교과서를 썼죠. 사실은 국정교과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봉인된 거 풀어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게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이제 이게 한겨레를 시작으로 해서 막 SNS처럼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나서고, 네, 얼룩을 문이라 우기려 하느냐. 이 또한 기록될 것이다. 미래의 교과서에. 이러면서 아주 정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영화 감독이 어느 정권 또 역사 해석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마치 박근혜 정권이 모든 역사, 국가가 주도해갖고 그 국정교과서를 자기들 맘대로 해석해갖고 쓴다고 해갖고 그거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나오기도 전에 탄생이 되기도 전에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재근 의원까지 이제 국정교과서는 민간 독재의 시작이다. 독재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근태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세해서 길거리로 나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안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추진을 하고 첫 공조라는 말 썼죠. 저 지금 첫 공조라는 말, 저도 지금 요즘에 공조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요. 공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이고 막 이래서 잘 몰랐어요. 중학생 막 이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과거를. 그래서 심상정,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다음에 천정배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서명 운동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데 도화선이 된 거죠. 이게 이렇게 결국은 거기에 다 불만 붙이면 되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바닥에서 민심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2017년도에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2015년도 10월에 국정교과서를 행정예고를 하고 검정해서 국정으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16년도 12월에 결국은 하도 저렇게 반대가 심하고 여론을 막 그렇게 들쑤시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면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를 내가 혼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둘 다 만들어내고 잘 교과서를 정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잘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검정교과서하고 우리가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발 물러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적폐청산한다고 문재인 그 정권 바뀌고 나서 결국은 검정 재고시 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검정교과서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뭐 서울에서 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이건 문명고등학교에서 경북 문명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시끄럽게 떠들고 결국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국정교과서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학 거부까지 하면서 학교 운동장에다 국정교과서 철회하라고 저렇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나서니 학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학생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 신입생들이 입학을 포기하겠다, 나 검정고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상
학교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고집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철회를 합니다. 그때 그 문명고등학교 홍택정 이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한 50일에서 60일 정도를 아마 학교 앞에서 계속해서 국정교과서 철회하라는 시민단체들이 와서 학교 앞에서 계속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과연 문제가 있냐? 저도 찾아봐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사실 국정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볼까요? 펜앤마이크에 하나 기사가 있더라고요. 펜앤마이크의 기사가 국정교과서 직접 써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반대 80%가 결국 뭘로 바뀌었어요? 긍정 88%로 바뀌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여론조사 좋아하니까 이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디지텍 고등학교 아시죠? 디지텍 고등학교 앞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그냥 물어본 건데 처음에 국정교과서 사용하기 전에는 반대했대요. 80%가. 자기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 왜? 여론이 시끄러우니까요. 그런데 실제 사용해봤더니 50% 이상이 유익했다고 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56.7% 학생들이 서술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8.15에 대해서. 그리고 독재비와 친미라고 답한 학생들은 3.9%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독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독재를 했던 부분들은 독재를 했다고 그대로 서술했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58.3%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막 난리를 쳐서 선동하고 난리 치면서 결국은 폐기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교육부가 2017년도 12월 21일 날 결국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5년도에부터 2016년 7월까지 1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시국선언하고 영가투쟁한 참여한 교사들 86명 누구겠어요? 너무 뻔히 알지 않아요? 뻔하지 않아요? 정교조 교사들? 이런 교사들 고발했겠죠. 이 고발했더니 고발한 거 이제 결국은 취하해 줍니다. 2017년도 12월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교학사 아까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학사가 2013년도, 14년도 그때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교학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한국사 능력시험 교재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실렸어요. 이 사진입니다. 정말 잘못했죠. 교학사가. 아니 한국사 능력시험 교재에 왜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결국은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드라마 추노에 있는 추노의 한 장면인데요. 그 추노의 한 장면, 이 도망간 노비 이마에다가 추노라고 인두를 새기는 이 장면을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합성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노무현 재단에서 교학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형사, 민사상 소송을 다 걸고요. 노무현 대통령 아들은 더더욱이 또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교학사를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겁니다.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학사는 이거 우리가 단순 실수다. 직원이 구글링 하다가 보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하다 이거를 가져다 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는 났습니다. 결국은 경찰에서 비하 사진 한 거는 교학사가 무혐의 사실이 났는데요. 교학사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정말 회생하기 어려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국사 관련 사업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교학사에서 보수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학사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를 좀 만들고 했는데 교학사가 이런 일을 고초를 이게 도대체 정말 영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했겠죠.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무혐의 처리가 났으니까 결국은 단순 실수를 인정한 건지. 근데 어쨌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교학사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사에 관련된 사업은 일절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누가 좋아할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교과서는 점점 입지가 보수에서 문제 제기했었던 이런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묻힐 수밖에 없고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국정교과서를 폐기했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뭘 추진했냐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국정과 검정의 차이는 아시죠? 국정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거고, 검정은 출판사들이 여러 10종, 11종, 8종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 출판 업계들이 책을 쓰고 그걸 검정 기준에 맞춰서 쓰고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과서를 또 바꿉니다. 출판 업계들이 쓰게끔. 근데요, 이때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에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가 2023년도에 배포가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거론을 했었잖아요. 교과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무단 수정을 했어요. 왜? 제가 설명드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그거를 과거의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정리하신 진주교대 박용주 교수가 이때 집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과 교과서를 그 집필위원장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못하겠다 하니 결국은 그분의 도장을 도용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필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해갖고 교과서가 잘못됐던 걸 수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장관식의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을 한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볼까요? 여기 대한민국 수립을 갖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굳이 바꾸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굳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꾸는 의도가 뭐냐 이런 거고요. 그때 이거를 지시한 교육부 강부가 지금 징역형으로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 결국 이렇게 박용주 교수의 도장을 훔쳐서 수정 보완하는 협의록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단 수정한 교육부 간부가 징역형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났고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재판부가 바뀌는데요. 그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본 게 없다는 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검찰이 또 상고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용들은 수정된 부분, 삭제된 부분들을 보시면 삭제된 부분 내용을 주로 언급을 하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런 말들을 다 빼버렸고요. 한강의 기적 이런 말들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마을 운동 관련해서 또 뺐어요. 그냥 무조건 독재, 유신체제, 헌법, 유신헌법 이런 것만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문장 삭제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굳이 이런 것들을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위안부 명칭 놓고 임신한 위안부 사진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넣어놓고 무단 수정을 했는데도 지금 나라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국정교과서 때문에는 국정교과서 추진한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지금 너무 나라가 조용한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확산이 안 돼요. 확산이. 저도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무단 수정 판결문을 보니까요. 명백해요. 교육부 직원이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는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차적으로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교육부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협의체를 또 만들고 결국은 박용주 교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엄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판사가 바뀝니다. 그런 내용도 제가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직원이 지금은 어디 지방대학에 가서 잘 있습니다. 아직 지금 상고에서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도장 이미 사용해서 수정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10,0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해에 2023년도에. 그게 이제 이 사진이고요. 네, 대법원 앞에 가서 저희가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도 판결을 안 내고 대법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명수 체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절대 불법은 안 되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이 아직 임기 중에 아이들 교과서에 저렇게 지금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북 연락소
판문점에 남북연락소 다 폭파된 거 이런 거 책에 안 실지 않습니까? 그럴 듯 할 때는 다 기사화 책에다 실어놓고 촛불 집회까지 다 기사화 시켜놓고요. 비상교육, 천재교육, 미래엔 금성출판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얼마나 미화했는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이 이걸 배우는 거를 보면 김정은 티셔츠 입고 다녀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김정은 티셔츠 막 만들어놨는데 물론 그거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뭐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들이 현행 교과서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일파, 독재미화 내세운 교학사 채택 반대하고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는 결과적으로 좌파의 교과서 장악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교육과정이 2022년 교육과정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랴부랴 또 시작을 합니다. 교과서를요, 예전에는 전면 개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2009년도부터는 이제 수시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교과서를 너무 다 바꾸는 거는 이건 낭비다. 그러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자라고 돼 있었는데 15년도에도 바뀌었지만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다 바꾸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다 모두 검정교과서로 바꾸고 뭐 출판사만 좋은 일 아닌가요? 출판사들은 뭐 신났죠. 교과서 싹 바꿔갖고 또 하니까. 이런 카르텔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출판업계와 교육부와의 카르텔, 뭐 교과서 이런 거.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한번 저는 궁금해요. 그냥 순수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파보고 싶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 역사 왜곡 성혁명 교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의 기독교 단체들이 2022년 교과서 개정이 이거 막 추진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 교과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때 이제 뭐 행정 예고하기 전에 이제 총론, 시안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졌고 그거를 공청회를 통해서 알리고 할 때 기독교 단체들이라든지 보수 시민 단체들이 역사 교과서의 총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 가정 교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총론을 다 들여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총론을 계속 분석하고 문제를 파헤치고 해갖고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심의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받아서 계속 파헤쳐 보니까 문제들이 있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요, 이거 보시면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내에 유관순 열사 관련 내용이 누락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보세요. 2013년도, 14년도 교학사 문제,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보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뭐 린치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돼서 지금은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뭔가 어디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정말 어디서 달려들듯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저런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친일 독재 미화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인데도 이쪽 좌파 정권은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리를 주고 뭐 계속 영전에 고속 승진하듯이 승진을 합니다. 보실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김 교수가요. 2009년도에 한국역사연구회가 발간한 학술지 역사와 현실에 실린 3.1 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이라는 논문을 근거로 들면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거예요. 역사계의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보수 쪽에서 했으면 벌써 매장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역사계의 연구 성과에 따라서 유관순 열사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누락한 사람이고요.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2012년도에. 공동운영위원장도 했고요. 2016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유관순이 허구의 인물인 것처럼 영웅 만들어낸 인물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아니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소 추진위원회 기획소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디로 갑니까? 끝까지 보호해요. 2018년도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을 합니다. 아니 뭐 청문회 같은 걸 안 하면 뭐 어떤 자리도 막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과정 만든 책임자입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 과거 유관수는 만들어진 영웅 발언 이거를 했는데 참여연대 출신 김정일 교수가 이 사람이 결국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연구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재교육에서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저렇게 조선일보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만 그냥 위기 모면만 잘하면 또 다른 자리 어디엔가 또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또 일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 이 영역에 대한 교육도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창의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교과 편성이 가능하게 된 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진 총론에서 몇 가지 지적해서 수정 보완해갖고 저희도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검정 기준이라든지 교과서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시민교육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여러분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겠다는 교육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좋은 것처럼 이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좌편향된 인정교과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민주시민교육 교과서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다 인정교과서라고 해서 아까 검정과 국정과 또 다르게 인정교과서는 교육감들이 인정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재량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좌파 교육감들 10년 동안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그 다음에 또 서울의 광노현 교육감, 그 다음에 조희영 교육감 지금 3선째 하고 있잖아요. 교과서 맘만 먹으면 교육감들이 교과서, 인정교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강사에게 또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그 밖에 문제의 교육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볼까요? 좌편향적인 인정교과서 사실상 더 문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책 제목을 볼까요? 고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중학교에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책이 있고요. 초등학교에도 있습니다. 3, 4, 5, 6학년. 그런데요, 민주시민학교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에서도 이제 강사 배출을 해내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런데요, 민주시민교육, 이게 이름 더불어 사는 이거 좀 뭐가 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어떻게 기르는지 한번 볼까요? 민주시민교육 5기입니다. 지금 1기부터 4기까지는 다 끝나서 강사 배출이 된 거예요. 100시간을 듣는데요. 80시간 수업 듣고 20시간 실습을 하나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하나 보니까 주최 주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예요. 여기서 1기부터 지금 5기까지 지금 민주시민교육 강사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이천에도 이런 게 있고 부산에도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심화과정, 기초과정 다 있습니다. 아주 내용을 보면 그럴듯해요. 책 속의 민주주의 문장, 좋은 기획 강의의 엔진, 민주시민교육 기획과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다양한데요. 볼까요? 민주시민교육 홍세화 선생에게 묻고 듣고 나를 짓자. 그래서 시민교육 실험실 해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홍세화 선생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 노동당 소속이고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지금 결국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의 시민언론상 2002년도에 수상하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데는 보면요. 해마다 민주주의적으로 민주 시민들한테 주는 상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이런 데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담는 영화 이런 것들 공모하고 만들기 참가자 모집하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요. 즐겁게 막 계속 불러들이고 얘기해주고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프로그램 같이 만들고 그런 민주시민 강사들을 또 학교에 강의하러 또 들여보내주고 민주시민 교육하러 누가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마을 활동과 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열심히 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수원에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마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월호
홍대역에서 티켓팅하는 티켓팅 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 듣고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제가 그때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의 그 교수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막 파헤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료를 참 많이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쓴 건데요. 뭐 이 내용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있잖아요. 근데 이 민주시민교육이요. 김상곤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 2013년도에서 교과서도 만들고 이제 이재정 때 교과서를 2016년도부터 이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그거를 책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당시 집필위원이 41명 중 68.2%가 특정 집단, 즉 정교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교재 발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에 23억 원을 최초 개발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참여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제목으로 4종 교과서가 나온 겁니다. 초등 3, 4학년, 5, 6학년, 중등학교, 고등학교 4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 당시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여기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인천, 울산에서 인증교과서로 채택이 돼서 13개 시도에서 지금 그 민주시민교육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정치 이념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지적한 부분인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의 부작용만을 강조했고요. 원전 관련 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만 보고 소위 좌파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성미산 마을 같은데 뭐 그들이 좋아서 사는 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얼마의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성미산 마을은 꿈의 마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거나 외국인 국책사업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평화활동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미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제가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뭐 그런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굳이 그냥 냅두면 되지 굳이 교과서에다 그 마을을 부각시킬 이유는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대적 인권의 특징인 계급투쟁적 인권의식을 주입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더 들여다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 때는 100대 과제, 국정과제로 100대 과제에 들어갔고요.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 그게 아예 생겼단 말이에요. 부서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요만큼씩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게 점점 전국, 국가 과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초등학교 교사, 대한민국 교원조합에 있는 교육정책위원장인 정근영 선생님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책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4대강 얘기를 하면 4대강 파헤칠 때는 막 완전 황폐돼 있잖아요. 그때 황폐돼 있는 사진들을 다 올려놨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지금 강산이 바뀌어서 정말 아름답게 늪으로 바뀌고 뭐한 이런 하나포럼의 아름다운 우리 강산 100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선, 탐방로, 그 주변 탐방로 이런 거 지금 뭐 자전거 타고 엄청 많이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가 아니라 4대강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바위늪굽이 이거 이제 막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 민주시민교육의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교과서에다가 자기들 넣고 싶은 거 다 넣은 거예요. 성미산 마을은 평화를 가꾸는 마을이다. 마포구 소재에 있는 이 말을 막 육아, 교육, 주거, 식품, 여가, 생활의 전 영역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우수 사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굳이 뭐하러 부각시킵니까? 우리가 다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자료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170여명이 참석해서 민주시민교육 컨퍼런스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김누리 교수가 강의한 요약본입니다. 근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이 독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발언을 여기다 써는 참 자료도 잘 만드셨어요. 제가 갖다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촛불혁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볼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점점 의문을 갖는 거죠. 촛불 집회 시작할 때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조직들, 검찰, 병원, 언론사, 여기에 깡패 조직과 비슷하다, 거의. 그러니 검찰, 병원, 언론,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비판을 해도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매도하는 비판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권위적인 조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또한 6.8 혁명의 부재다. 저는 6.8 혁명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6.8 혁명의 부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6.8 혁명을 알고 곧 있으면 50주년인데 이 정신에 관해 책을 봐야 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정희가 한국의 근대사라는 걸 왜곡시킨 아주 끔찍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들 사람들만 있는 모임이라서 그냥 막 발언한 게 이렇게 알려진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한쪽을 그냥 완전히 매도하듯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건 이겁니다.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따가 보면 압니다. 독일 성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성에 대해서 윤리적 비판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성에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좌파에서 많이 나오는 걸까요? 성비 문제는 다 그쪽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물론 뭐 이쪽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또 나온 성비 문제, 그런 발언들은 현근택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들은요, 그럼 평소에 그냥 생활이 너무 그냥 그런 말이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사람들 뭐 친분이 있든 뭐랬든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또 덮으려고 하는 그 과정들 보면 참 국회의원 배지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참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정부이기 때문에 6.8 혁명이 만든 브란트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근본적인 변형기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진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사들,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성에 대해서 윤리적 비판을 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의 문제예요. 기독교 단체들이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성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 된다, 문제가 있다, 편향적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뭔지 몰랐는데 들여다보니까 심각해요. 고등학교 기술 과정에요, 전성적 존재인 성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성적인 존재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상호 존중하는 성문화를 확립한다. 중요한 말이죠. 그 뒤에 성문화, 상호 존중하고 아주 상호 존중하는 성문화를 확립한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전성적인 존재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말이 좀 저는 무슨 말인가, 이 단어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면 일본어에서 찾았어요, 제가. 일본어에서 전성애라는 한자. 무슨 뜻이냐면 범성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루두루 뭐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범성애. 굳이 전성적인 존재의 성인으로 성장을 시킨다는 이런 말들이 왜 교과서에 총론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은 목표인가요? 남자, 여자의 성이 문제가 아니라 뭐 지금 성소수자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뭐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뭐 본인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부분을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잘하는 학생들한테 굳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과서 총론에다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거는 바로 행정예고에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도 없었어요. 논쟁도 없었어요. 바로 빠졌어요. 바로 빠져가지고 중학교 보건에서 중학교 기술 과정, 뭐 고등학교 보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조기 성애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까지 가잖아요. 남자, 여자 학생들끼리 이런 성추행이다, 뭐 성폭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면 그것을 해명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거다. 내가 결정을 해서 한 거겠지. 이건 내가 뭐 한 게 아니다라는 해명할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최근에는 이것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 이게 결국은 학생 징계할 때 이게 자기 해명이 안 되는 거죠. 학생을 징계할 때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룰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런 말들이 학생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올바른 성 문제 의식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좀 다른. 그리고 아까 우리 김누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잖아요. 저는 이 말이 결국은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성교육 부분을 이렇게 집착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요, 그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참 좋아해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자체가 참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 정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무시하고 무조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렇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조기 성애화, 미성년자의 성행위, 자위, 9살부터 11살 사이의 자위행위, 성적 지향, 12세부터 15세, 성적 지향,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옹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하거나 피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낙태를 비범죄하거나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다 권고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CRC나 이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 세계보건기구 성적 자유를 권리로 주장할 뿐 아니라 자유의 주체 미성년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면 우리도 이거 따라가야 되나요? 저는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굳이 지금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다 계속 싣고 이런 교육이 과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굳이 성정체성이라든지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성교육만은 부모한테 맡겨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한테.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오히려 무시하고 역행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태전환 교육도 참 이것도 재밌는 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생태전환이라는 교육.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아름다운 얘기고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환경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될 걸 갖다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여기저기 생태전환 교육이 있어서 이건 전환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떤 말로 쓰냐면 컨버전이라는 말을 써요. 완전히 다 개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 제기했더니 이미 교육기본법에 그 생태전환이라는 말이 용어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미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교육법을 개정을 했어요. 교육기본법을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시작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 생태전환 교육의 강사부터 모든 교육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상상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책들이 이미 자료도 되게 많아요. 생태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생태전환 교육, 그래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구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한 진영의 목소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기후정의 행진. 순수한 환경운동인가? 궁금했어요. 기후정의 행진은 매해 마지막 토요일이라는 게 9월이 빠졌습니다. 9월 마지막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을 합니다. 몰랐어요, 잘. 근데 2022년도에 9월 24일 날 했어요.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한 거예요. 어떤 걸 했을까요? 노동당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하는데요. 불교 기후행동, 그 다음에 천주교도 기후행동, 뭐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정의 행진을 하면서. 너무 좋은 운동 아니에요? 그쵸? 기후위기 불평등을 종식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불교계, 천주교계 다 나오고요. 근데 왜 노동당이 또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나 봐요? 이 부분에. 근데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안 심각하지 않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 2022년 된 인원이 저 정도죠? 볼까요? 2023년도 작년 9월 23일이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아까는 22년도는 9월 24일이 마지막 토요일이었고 여기는 9월 23일이 마지막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다 저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온 문구예요. 볼까요? 노동자가 나서서 기후정의 실현하자. 꼭 끼어요. 노동자들이. 생태전환 교육, 2022년 개정교육과정 반영하라. 전교조. 저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이런 쭉 얘기를 늘어놓은 얘기들을 한번 잘 엮어서 한번 고민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적 경제, 생태교육. 이게 지금 보니까 생태전환, 생태 이런 말이 로마 그 바티칸에서 나온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면 기후위기, 기후행동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기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박석순 교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논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석순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야지 사실은 국민들한테 뭔가 논쟁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어느 한쪽 진영의 선정과 선동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뭐 계속 뭔가 찜찜한 이런 구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볼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귀엽게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잘 만들어 왔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정의 행진, 기후재난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전국에서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은 초등학교가 버스 대절까지 간다고 해서 동원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책임지래요. 기후위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게 나오죠. 일본 핵오염수 투기 철회하라. 갑자기 윤석열 정권 규탄. 갑자기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권 규탄. 이게 다 인터넷에 그냥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어느 날 한번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봤고요. 어떤 분은 발전 노동자가 윤석열 정부가 기후재앙이라는 거예요. 발전 노동자에게 윤석열 정부가 기후재앙이다.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후재앙인지.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기성세대가 망친 미래,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 전 이 문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해야 되고 정말 애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뭔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보면 참 씁쓸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나올까요? 기후위기는 인권위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죠? 박주민, 이소영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350여 개 단체가 다음 달 22일 기후정의 행진을 연다고 이미 2023년 8월 30일 날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9월 23일 날 다 모인 거예요. 민주노총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교조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공안 탄압한다, 건설 노동자 양성한다. 그런데 기후정의 반드시 나오고 있죠? 민주노총도 얘기하고 있고 정교조도 얘기하는 똑같은 생태 대전환을 다짐하는 교사선언. 이들은 또 왜 이제 궁금해졌어요. 아, 민주시민교육은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생태전환 교육은 또 뭐 때문에? 궁금해졌어요. 경기도 이렇게 산하에 보면 많은 그런 사업들이, 공모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이름들을 보면, 응모해갖고 되는 그 단체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는 이름들 많이, 의문인 이름들이 많아요. 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무슨 민주시민, 안산시민교육사업, 하여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그리고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단체와의 연대. 여러 단체들이 있죠. 항상 이번에도 2028 대입 개편안 발표됐을 때 이 125개 단체다 이러는데 보면 민주노총, 정교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단체들 다 만든 단체들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나온 송인수, 윤지 그 두 사람이 교육의 봄도 만들었고 또 성기선 문재인 정부 평가원장 했던 사람은 교육의 창이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또 만들었고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와 교육의
창이라는 데서 또 두 군데다 송출을 똑같은 기사를 똑같이 동시에 송출을 하고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민노총의 전교조, 한국노총의 교사노조연맹 뭐 여기들을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입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뭐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참교육 학부모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전교조 가족들, 전교조 선생님들 가족들이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전국 조직이 탄탄하게. 그런 얘기가 일본, 제가 다른 데서 본 게 아니라 일본 신문에서 난 걸 봤어요. 한국에 뭐 작용화됐다 이러면서 일본에서 비판한. 이렇게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요, 동일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계속해서 엄청난 후원금과 엄청난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과 자금 능력과 이런 것들을 과연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뛰쳐나온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하면 할수록 이렇게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뭐 옳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죠. 전교조가 처음에 시작될 때 촌지 한 바퀴 운동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면에 내세우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참 잘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교육들을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었나요? 저는 못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교육개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참 이 부분 저도 얘기하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좌파들 공격이 세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저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제가 공격을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민운동하면서 고소고발 안 당해보는 거는 제대로 시민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공격이 많은 수밖에 없는데 작용화된 교육 현장 청산 이게 저는 교육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좌파 교육감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김상곤 교육감이 보궐로 되고 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상곤 교육감이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이 2014년도에 바통을 이제 물려받았죠. 그리고 2018년도에 재선에 또 성공했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에 사는 주민으로서 제가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8년을 제가 보면 제가 2014년도에 선거했다 2018년도에 선거하는 걸 보는데요. 2018년도에 선거 이거 이기기 쉽지 않겠다.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이었냐면 2014년도에 시작됐던 이재정 교육감이 이제 취임하면서 시작한 꿈의 학교라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2014년도에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도 전체에 뭐 한 100개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에. 성남에도 한 4개 정도 됐으니까 꿈의 학교가. 그런데 이게 꿈의 학교가 2018년도에 선거할 때쯤 보니까 거의 1,500개 가까이가 된 거예요. 경기도 전체. 뭐 이재정 교육감의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1,500개 그 꿈의 학교의 예산 주죠. 거기에서 또 자기들만의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선거 이기겠나? 이게 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를 바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도 교육은 13년을 좌파 교육감들이 해왔어요. 혁신학교 시작을 했고 아까 말한 민주시민교육 시작했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교육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지금 10년 차죠? 그 전에 광노현 교육감이 있었지만 금세 또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광노현,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강민정은 이분은 중학교 교사였던 사람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광노현 교육감직 상실당했죠? 박탈당했죠? 선거법 위반으로? 물론 사면이 됐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2019년도에 선거 나이를 줄일 때요. 18세로 줄일 때. 그 선거법 개정할 때요. 그때 이들이 무슨 운동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뭘 했냐면 학생들한테 모의선거 교육을 합니다. 그때 2020년도가 총선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총선이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으면 모의선거 교육을 해요. 조희연 교육감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학교들한테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들이 이제 원하는 학교들만 하는 거예요. 뭐 강제도 아니지만 원하는 학교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데 그 모의선거 교육을 맡아서 하는 데가 징검다리 공동체 광노현 교육감이에요. 그때 2019년도에 그 인터뷰할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선거법을 위반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선거 관련돼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게 자격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그 모의선거 교육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관계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슨 의도일까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끔 됐는데 고3 아이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면 무슨 교육을 할까요? 한신대 성공회대 출신들이고요.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도 그렇고 이재정 교육감, 조영 교육감 둘 다 성공회대 출신이잖아요. 성공회대 출신 중에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 또 있잖아요. 신영복. 마르크스주의 저는 귀족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스팔트에 사는 운동할 때는 이들은 안 나오고 와서 뭐 연설이나 조금 하고 특히 조혜영 교육감은 거의 조용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조혜영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 보세요. 김상곤 교육감 뭐 나무 위키나 이런 데만 봐도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교수노조 위원장 할 때 주한미군 철수 외치고 한미동맹 폐기 주장 담은 선언문 낭독하고 그리고 2005년도 사이버노동대학에서 총장인가 뭐 할 때는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이런 교육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요. 그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조희영 교육감은요. 현대 한국사회운동가 조직이라는 저서에서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 같은데 통일혁명당 50년대 60년대를 통일혁명당 통역당이죠. 말 그대로 신영복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연루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남민전이라고 하죠. 줄여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이름 또 잘 알아듣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화시켰냐. 독재 미화, 친일 미화가 아니라 이건 무슨 공산주의 미화입니까? 그렇죠? 비합법 혁명 전위 조직이다라고 칭해요. 얼마나 말 그럴듯합니까? 얼마든지 혁명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비합법적일 뿐이다. 이렇게 미화시켜서 신영복을 우상으로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참여연대 전교조하고 다 관련 있고 교원노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그 다음에 교사노동조합, 여기 지금 교사노동조합 연맹임, 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요. 이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87년도에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뭐 여기 처음에 관여했던 분들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87년 항쟁 이후 민주화 운동 이후 이제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길러내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민주화 교육을 시키자. 뭐 철저하게 자기들식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겠죠. 제가 궁금해서 한 번도 전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전교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참교육의 함성으로라는 전교조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봤는데 뭐 무슨 군가 저리 가라요? 혁명가 저리 가라요?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민족 민주 인관화 교육 만만세 교육동지 굳세게 단결 전진한다. 뭐 이런 가사 좀 생경해요. 요즘에는 저희한테는 그쵸? 근데 이것이 교사활동이 맞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왜? 이게 제가 2021년도인가요?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하는데 앞장섰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 서명운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명운동을 받는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캡처해놨던 건데요. 10,000명, 열정단을 모집한다 이거예요. 99도시 대모집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그런 10,000명 서명을 받더라고요. 교사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왜 하냐. 불편한 거죠. 왜? 교사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이하경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3선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쵸? 남의 집 침투했던 사람 아니에요? 재벌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여기에 이제 보면 다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 뭐 이하경 뭐 이런 사람들이 이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법률 제청 심판 토론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여가지고 3년 가까이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한다. 저희는 좀 위헌 소송한 거에 대해서 합헌
판정하라고 저희가 막 계속 1인 시위하고 이런 걸 같이 했거든요. 저희 뭐 국정원 전직 직원들 뭐 뜻한 바들 같이 있는 분들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끊임없이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노동운동을 하면서 뭐 곳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지금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결정 촉구 막 이런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막 나간 거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교조 퇴직교사들 국가보안법을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다 자기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했다고 해갖고 받으니까요. 그런데 담임쌤이 간첩이라고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전교조, 이게 지금 강원도의 전교조, 창원 간첩단 연계된 전교조 간부 국구럼 없이 결백 주장했다 뭐 해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됐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그 전교조에서 막 시위를 하고 탄압이다 뭐다 이제 공안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가 뭐 탄압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 했죠. 또 공안몰이 하냐. 윤석열 정권을 왜 지금 전교조를 겨냥했나. 이렇게 공격을 할 정권 초기부터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옛날에는 쏟아져 나오는 게 겁이 났는데 요즘에는 별로 쏟아져 나오는 게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별로 겁이 안 나요. 전교조 민노총 그 수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제 책에 다른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석기 석방하라고 집회하는 사진들이 좀 인터넷 언론사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 숫자예요. 그 대략 보면. 근데 뭐 아주 절도 있게 시위하거든요. 뭐 청와대 앞에 막 그랜드 피아노 50대 쫙 깔아놓고 막 연주하고 이석기 석방하라고. 그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도 조차도. 그런 일반 국민들은 더 모르죠. 제가 쓴 책에 그 사진이 캡처돼서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와 막 숨 막힌다. 야 이게 어떤 그 훈련된 조직의 힘이다. 막 이런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우리 집회하는 거 보면 완전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피켓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저희가 오죽하면 국민들이 쫓아다 길바닥으로 나갔겠어요. 이런 거 보면 위기의식을 느낀다니까요. 한미연합훈련을 왜 반대하냐고요, 교사들이. 민노총, 이게 지금 다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잖아요. 아까 김상권이 외친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민노총이 외치는 거 똑같고, 정교조가 외치는 이유가. 근데 왜 거기에서 윤석열은 왜 물러나라고,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전교조 그 통일위원장이라는 분이, 이 오은정이라는 이분이, 위원장이라는 분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조선 직총, 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선 직총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 거죠. 아니 그럼 한미 연합훈련 안 하면 자기들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켜줄 건데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뭐 북한에다 갖다 바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방어전쟁, 침략전쟁을 왜곡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남북 노동자가 단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저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답답해요. 그림 보시면 한미동맹 반대하는데 윤석열 지금 타도하라고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 이거 뭐예요? 얼굴. 그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때 저도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 촛불 집회 때는 보니까 뭐 다른 사진들 제가 막 찾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피가 철철 나고 뭐 너무 흉측한 그런 것들을 막 진짜 들고 집회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그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촛불 집회 갖고 아주 아름답게 촛불 집회를 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교과서나 이런 교과서에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쪽 편에서는 과격하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언론에 JTBC에서 저는 보도한 걸 못 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집회 자유롭게 하면서 무슨 윤석열 정부가 공안 그래서 검사 무슨 탄압이에요. 자기들 할 거 다 아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가나요? 윤석열 퇴진하라고 학생들이 누구 영향을 받았냐고요. 이것도 한번 시끄러웠죠. 촛불 집회한다고 뭐 아이들하고 교복 입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시끄러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이게 제자를 동원해서 뭐 고발하겠다 그래서 학수연에서 또 얘기가 나왔죠.
촛불 중국 규탄 및 백금률 추가 고발, 학수연, 전국 학생 수호연합은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인원고등학교 사태 때 전교조 선생들에 대해서 비판했고 조희연 교육감 하여튼 뭐 그때 인원고등학교 사건이 좀 주로 이슈가 됐었던 학생들이에요. 인원고 사태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반일 구호를 강요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교사한테 징계받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학생들이 알리고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하지 않아요. 조희연 교육감이. 오히려 학생들이 무례했다고 해서 그 징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는 침묵했죠. 조희연 교육감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폐기 반대 운동 이런 것들 서명을 왜 전교조에서 받냐고요. 왜 이런 걸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을 왜 하냐고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괜찮다고 들이마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괜찮다 한 게 아닌데 이거를 막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쟁해서 정확히 밝힐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피켓 들고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것에 왜 전교조가 앞장서냐 이거예요. 계기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선생님들이 6.25 계기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아니 그리고 6.25 교육 안 해요? 학교에서? 이랬더니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조 홈페이지를 봤는데 계기 수업에는 6.25나 뭐 천안함이나 뭐 이런 연평해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주로 그냥 기후정의 아까 운동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5.18 관련된 거 세계 노동절 지구의 날 계기 교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4.16 잊지 않고 행동하기 혁신학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만 페미니즘 노동 탈핵 생태환경 뭐 이런 건 있는데 글쎄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6.25 관련된 것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5.18 민중항쟁 계기 수업은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런 수업 자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5.18 관련된 계기 수업은 되게 열심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시나 봐요. 5.18에 대해서는. 그리고 18대 대선 정당별 정책 비교 중고생 활동 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계기 교육 뭐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공동 수업 자료라고 해갖고 많이 올려놔요. 제가 다 캡처해봤는데요. 그런데 전교조 홈페이지에 5.18 4.3 사건은 있는데 6.25 전쟁 천안함 연평해전은 없다. 제로. 검색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또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고 해서 요즘 교사노조라고 해서 MZ 세대들이 많이 요즘 들어간다 하는 요 세대도 여기에도 없더라고요. 또 무슨 교육을 할까 봤더니 이거 4.16 세월호 교육은요 2014년 도의 세월호 4월 16일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틀인가 며칠 있다가부터 계기 수업 자료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해 추모 관련 행사 하고 있고요. 매해 추모 관련 수업 자료들이 계속 옵니다. 2014년, 15, 16, 17, 18, 19년까지 5주기 수업 자료까지 해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세월호 관련 266건, 2014년 4월 20일 이후로 참 자료들을 많이 잘 만들어서 저도 좀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전교조 홈페이지에 어떤 성평등 성소수자 교육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며느리와 사위 이래서 남편 가족이 아내를 부를 때 며느리, 며느라기, 아가, 이름, 재수씨, 올케, 형수님, 새언니 이거 다 성평등, 평등한 호칭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김서방, 이서방 뭐 이름 부르거나 김서방, 제부, 매형, 형부 이런 거 다 아가씨, 도련님 이런 것들은 상전을 높여 부르던 호칭이고 며느리도 며느, 미늘, 뭐 미늘 아이 구조로 해서 며느른 기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라는 말이 기생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말 쓰지 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통이야 해서 전통이라도 불평등은 평등하게. 전통이라도 이건 불평등하다. 그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성소수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그래서 퀴어 어린이, 퀴어 축제 뭐 이런 거 막 반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도.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지향할 필요가 있나? 난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사실은 미국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성소수자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그 찬반이 엄청 심해서 시위대까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은 오히려 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남자가 버젓이 성전환 수술 뭐 이런 것도 안 한 사람이 그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건들, 미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제 그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도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거죠. 또 네, 이렇게 반대가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동세대 다양성 교육, 이건 다양성 교육이 아니다. 미 초등학교 성소수자 행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충돌한 거예요. 성 관련 교육은 부모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근데 다양한 가족 형태 배워야 된다.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조금 다양한 가족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둘 다 남자인데 엄마 아빠.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일 수도 있고 나한테 엄마 아빠가 둘 다 여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화책들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조희연 교육감한테 서울시 의원이 김혜영 의원이 엄청나게 그 문제 제기를 한. 조희연 교육감도 그 김혜영 의원이 막 줄줄줄 읽으니까 민망해서 어떻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 게 전혀 지금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여성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 문제과 성평등, 뭐 이런 것들,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이름으로 정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좀 발전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게 발전하는 건지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습니다. 아직은. 글쎄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남자 그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그런 거를 그런 비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라고 또 공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말도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는 그들만의 표현의 자유지 본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참 씁쓸하다. 혁신학교 뭐 이런 얘기들만 있고요. 좌파교육감이 키운 혁신학교는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행복학교, 뭐 빛고울 혁신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다 행복학교 이런 것도 다 혁신학교들인데요. 엄청난 예산을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혁신학교는 저희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적은 부진하고 자기들이 말했던 혁신학교를 주장했으면 결국은 말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뭐 지금 엄청난 일반 고등학교도 다 성장을 했어야 되고 뭐가 더 좋아진 건지 하향 평준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만 더 많이 하는 거죠. 정교조 교사의 집합소는 혁신학교다. 뭐 인원고등학교 사건 때 있었던 얘기지만 혁신학교 정치 편향 관련된 제가 기사 검색 결과를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카인즈라는 그런 그 앱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기사들 같은 거 쭉 그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제가 이거는 혁신학교를 왜 엄마들이 반대하는지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죠. 반포에 있는 유명한 경원중학교는 엄마들도 그렇고 이거 범계중학교, 샘모로 초등학교, 부흥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안 하기로 했다고 엄마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학교 지역에서 주로 많이들 반대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학교는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고 기사들만 봐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잖아요. 2020년도 12월에 난 기사인데요. 혁신학교 교사가 북이 우리 공무원 쏜 거는 종전선언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매번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또 학생인권 조례는 문제가 없나요? 최근에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많이 이슈가 됐어요. 조혜연 교육감은 이거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1인 시위까지 하고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노총에 3만 3천 명 정도 되는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인권 조례가 교사의 지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의 권리를 추락시켰다. 교권을 추락시켰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이 84.1%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3만 3천 명이 말한 거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조희연 교육감은. 자기 진영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권과 학생인권을 이렇게 대등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생의 권리가요. 헌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어요. 기본법으로도 다 얼마든지 헌법에도 다 있는데 이들이 조례를 남발해서 근데 이 조례에는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할 수만 있지 학생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 쪽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에는 교사 학생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잠자는 애도 못 건드린다. 여러 가지 학생들이 권리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6개 시도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다 그러니까 전국에 17개 시도죠. 6개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인천만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7개에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와 비슷한 것도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개 학교에서는 그럼 학생인권이 말살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걸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지나친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을 너무 남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양식에 맞춰서, 양식에 의존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자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죠. 규칙이나. 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 제약을 하냐는 거죠.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거는 2020년도에 경기도 초중고 700여 개 학생 학부모들 교사를 상대로 해서 무슨 강의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일부러 신청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무슨 강의를 하나. 그래서 존엄이 꼽히는 학생인권이라고 했는데 학생인권 침해 사례라고 해갖고 올려놓은 것들을 보니까 좀 너무 좀 학생인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의 건강권 개성을 실현할 자유를 침해한 사례에서 겨울철에 외투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교사가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색도 제한했다. 이래서 학생이 신고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빨간색 입었다고 좀 무채색 외투만 좀 검정색 뭐 이런 쪽으로 입으면 안 되냐. 선생님이 그런 말 했다고 학생이 자기 이제 건강권 뭐 이런 거 침해방해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이런 사례들은 제가 쭉 나온 거 보면 사생활 자유 침해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직업을 물었더니 그런 설문지를 배부했다고 해서 자기 가정형편을 상중하로 표시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사생활 침해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깨우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교권 침해가 13년간 오히려 52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법의 부작용도 교권 침해를 가세했어요. 작년에 한 해 동안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교권 문제 때문에. 젊은 선생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도 저희들도 같이 가슴 아파했고 정말 실추된 교권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사의 권리가 실추된 것이 물론 학생인권 조례의 탓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교사노조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또 한국노총으로 들어가 있어요. 2020년도인가 한국노총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공공노조로 들어가서. 근데 여기가요. 지금 작년 서희초 사건 때 이분들이 목소리를 되게 열심히 내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원 수가 11만 5천 명이 됐다고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서희초 사건 터지고 나서 매달 8만 명이 됐다, 몇만 명, 10만 명이 됐다, 11만 5천 명이 됐다 이렇게 매달 자기네 회원 수가 몇 명이 늘어났다고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사의 죽음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해주는, 대변해주는 단체가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죠. 보호가 필요하니까 선생님들. 근데 저는 사실 교사노조가 그 탈정치, 뭐 교사노조의 급성장, 시대착오 전교조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한번 띄웠어요. 2023년도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교사노조연맹의 교사노조는요. 서울교사노조하고 중등교사노조하고 이렇게 해서 합쳤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처음에 초대 1대 위원장, 2대 위원장이 3대 위원장, 지금까지 이제 2대 위원장, 3대 위원장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 다 정교조 출신이거든요. 정교조에서 정책실장하고 정교조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원고등학교 사건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인원고등학교 그 빨간 머스탱이다 해갖고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대치가 됐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교사노조 이거 이제 이들이 해왔던 행보들도 다 조혜영 교육감하고 한쪽 진영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교사단체다 이런 얘기를 하지나 말든가. 탈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4.19 뭐 이런 거 교원노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들을 쭉 정리한 건데요. 이거 이제 대한교조 선생님이 만든 자료인데요.
볼까요? 1대부터 3대. 1대 위원장은 김은영. 아까 인원고등학교 사태 때 그 선생님이고요. 이 위원장 김용서라는 이 사람은 전교조에서 사무총장 뭐 이런 걸 했었던 사람이에요. 정책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김은영은 2008년도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까지도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중립이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절대 이 사람들 정치적 중립 지킨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1대 위원장이고 2대 위원장, 3대 위원장이 지금 다 2대 위원장 김용선은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들이 2001년도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장원이라는 사람 지금 2대, 3대 지금 교사노조에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고 2007년 전교조 정책실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또 그 사람들 하는 그럼 전교조에서 나 나왔어. 교사노조연맹 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전교조하고 이념이 생각이 안 맞아서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들의 행보를 보면 글쎄 저는 한번 좀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교사노조를요 정말 열심히 키워준 공로자가 있어요. 이 교사노조를 엄청 열심히 키운 유은혜 장관이에요. 2018년도에 정말 몇 명 안 됐었거든요. 2018년도에 서울교사노조 몇 명 안 됐고 인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나가고 나서 이제 사퇴했죠. 입시제도 잘못 건드렸다가 사퇴했죠. 그때 이제 저희가 극렬하게 싸웠던 사람들인데 김상곤 사퇴하라고 막. 근데 사퇴를 시켜놨더니 유은혜가 장관이 됐는데 최장수 장관이 됐잖아요. 35개월인가 몇 개월. 근데 이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교사노조하고요. 교육부하고 단체 협약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사노조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내세웠겠죠. 슬로건처럼. 우리는 정교조와 다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정교조는 정교조 요즘 요거 얻어먹는데 그래? 정교조보다 좀 다른 데인가?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교사노조도 힘을 모아서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한 13만인가요? 14만인가 되는 저기가 한국노총으로 들어갑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교조는 민노총, 교사노조는 한노총, 양대 산맥을 거의 뭐 볼까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전교조입니다. 교사노조 상징하는 거죠.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너무 비약을 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이 단체를 제가 홍보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단체는 원래 2009년도가 하여튼 뭐 먼저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동안 활동을 좀 뜸하게 하셨다가 보수 우파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교사가 선생님이고 스승이면 참 좋겠는데 노동조합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서 교원조합이다라고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조합이에요. 교사들 조합인데 그나마 부산의 금성고등학교에 있는 사회 선생님인 조윤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셔서 지금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양새를 좀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교조가 제가 2023년도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를 부산의 UN 거기에서 해가지고 유엔공원에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갔었고요. 이게 202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 해서 이런 계기 교육을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활동하는 분들인데 이쪽 단체들이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학교에선 6.25를 어떻게 배우나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현장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희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6.25 계기 교육을 이렇게 안 하고 있나? 이래서 제가 계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교원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6.25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했었고요. 저도 여기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교육들을 하고, 주로 교사 연수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학마다 이렇게 현실을 넘어 미래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원자력 계담 깨기, 뭐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탄소 중립 바로 알기, 여러 가지 연수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정책 간담회 때 제가 정경위원실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저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도 꾸준히 이런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인데, 작년에도 9.4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도 이제 이 선생님들은 일단 교육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교사로서 추모는 교실을 지키면서 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들이 뭐 다 휴업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온다 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선생님들은 다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참 선생님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자유민주주의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하여 먼저 공부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셔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지금 내가 뭐 참교육으로 가장한 전교조 교육 척결이다, 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 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시작이 교사가 노동자가 아닌 스승이 되고 교사가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다. 그래서 참교육으로 가장한 전교조 교육, 저희도 이거 거부한다. 아이들한테 뭐 집회 나가라고 하고, 촛불 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반대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일본 오염수 반대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기후운동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정부를 비판하는, 얼마든지 정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개인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한테 받는 영향,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받는 영향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자료 찾아봤던 것들을 쭉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쓴 이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책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입시제도 관련돼서는 좌우 개념이 아니다,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엄마들이 느끼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입시 비리 이런 것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향력이 큰 이런 수시제도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던 말들이 다 증명이 됐거든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교육운동했던 것들, 또 또 다른 목소리를 냈던 시민운동 했던 것들을 적었던 책이에요. 이 책에는 저의 얘기들이 좀 적혀 있는데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좀 있고요. 저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이 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에는 그래도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욕을 먹으면서도, 또 독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미래의 우리 세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헌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는 것만 계속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요. 그 시작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정말 좋은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교사들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것이 교육개혁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